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무기 경쟁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무기는 총 70여 종의 주요 무기 가운데 31종이나 됐습니다. 한국은 특히 자주포와 대전차 미사일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며 차세대 전투기인 KF-21, LIGN-X1의 대전차 무기, 현궁, 풍산의 5.56, 7.62 소구경 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카이의 FA-50 경공격기 등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수십 종의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무기를 갖추자 한국산 무기를 사려고 세계 여러 곳에서 러브콜이 오는 가운데 누구보다 폴란드는 한국 방산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방위력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K2 흑표 전차를 운용 중인 폴란드 육군은 성능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2는 폴란드 현지에서 실시한 성능 평가에서부터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될성부른 떡잎이었습니다. 당시 폴란드군은 극한 의환경에서 다양한 평가를 실시했는데 100시간 동안 200km를 주행하고 3번의 발사 시험을 강행했음에도 K2는 모든 항목을 최고 평점으로 통과했습니다. 특히 막사에서 대기 중 화생방 공격을 받은 것을 가정한 긴급 출동 항목이 압권이었습니다. K2 흑표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부위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예열만 끝나면 바로 시동을 걸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급박한 상황이라면 외부 전원으로 포탄만 회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K2 흑표의 경쟁자로 거론되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가 압력과 유압, 배터리, 예열 등 시동을 거는 데에만 온갖 잡다한 조건이 붙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또한 폴란드군은 100시간 K2 흑표의 야전 정비 능력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K2 흑표가 모듈 장비를 탑재하면서 파손되기 쉬운 광학 장비 등을 현장에서 즉석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반면 레오파르트2는 전차 장비용 크레인이 동원되어야 정비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자동장 전장치로 장시간 교전 상황과 이동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빠르게 장전할 수 있고 뛰어난 유기압 현수 장치를 채택해 오랜 시간 탑승해도 승무원들이 피로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오죽하면 국내에서도 K2 흑표를 한번 타보면 마치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후기가 올라왔을 정도입니다. 또한 K2 전차에 탑재된 사통장치는 자동으로 포신 궤적을 보정하고 최대 60배까지 목표물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군이 기존에 운영하던 T-72가 8배 줌이 한계였던 것을 감안할 때 최대 60배까지 목표물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입니다. 여기에 한 번에 2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하는 자동 표적 탐지 시스템과 헌터 킬러 능력은 전차 병이 놓친 화면도 자동으로 추적해 내부 화면에 표시해줍니다. 심지어 K2 흑표 전차의 이 표적 획득 능력은 경쟁 기종인 미국 M1 에이브람스나 독일 레오파르트2보다 월등히 우수합니다. 실제로 K2,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2를 모두 운용해본 폴란드 군인은 K2 흑표 전차는 혹시나 제가 실수해도 그것을 보정해줄 수 있는 전차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를 중심으로 극찬이 쏟아지자 동유럽을 중심으로 K2 전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K2 흑표 전차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불가리아, 우크라이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와 폴란드의 무기 수입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일례로 불가리아 언론들은 현 세대 가장 강력한 전차로 손꼽히는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폴란드에 총 1000대 도입될 예정이다. 이것이 일선에 배치되면 폴란드는 질적인 면은 물론이고 수량에서도 유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불가리아 언론은 폴란드가 벨라루스와의 국경의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폴란드 제1군단 보병사단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실었는데요. 폴란드 제1군단 보병사단은 국방장관이 제16기계화사단, 제18기계화사단은 폴란드의 최전방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 밝힌 사단입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감탄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K2 전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자 전통적인 전차 강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가 당황했고 다급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전차는 이제 퇴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더 오래 전개되고 있는 지금 강력한 전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차가 재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자기들이 보유했던 구식 전차들을 첨단 시스템을 갖춘 최신형 전차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신형 전차 교체 사업을 한국이 쓸어갈 것을 우려한 미국, 독일, 프랑스는 3.75세대 혹은 3세대 후기 전차를 내놓으며 한국을 따돌리려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독일과 프랑스가 합작해서 만드는 EMBT 그리고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 GDLS가 개발한 에이브람스 X입니다.
특히 에이브람스 X는 M1 에이브람스의 후신으로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독일, 프랑스가 3세대 후기 전차까지 서둘러 내놓으며 한국을 따돌리려 애쓰는 사이 한국은 지금까지 외국에 의존하던 전차의 엔진과 두뇌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며 방산기술의 국산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방산에서 한국은 하드웨어는 잘 만들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강소기업인 코츠테크놀로지 덕분에 한국은 이제 전차와 항공기, 무기 등을 제어하는 모듈과 시스템을 국산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츠테크놀로지는 K2 전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싱글보드 컴퓨터를 기반으로 각종 유도, 항공, 해양, 지상 무기체계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방산업체들이 고객 쌓일 정도로 방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독보적 존재입니다. 특히 K2 전차의 통합형 차량 제어 컴퓨터, 무인기용 표준 소프트웨어, 미사일 제어 메인보드 등은 모두 한국 기업 코츠테크놀로지가 공급한 제품입니다. 최근 장보고와 같은 해군 잠수함에 적용되는 소나체계, 무장통제체계, 전투기 무인기에 탑재되는 임무 컴퓨터 발사 제어 패널 등 첨단 군수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츠 덕분에 지금까지 한국 방산이 해외에서 비싸게 도입하던 군사용 모듈과 시스템을 국산화할 수 있었는데요. 코츠의 경쟁사는 이제 국내에는 없고 보잉,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등 세계적인 군수업체와 협력하는 머큐리 시스템즈, 커티스라이트 정도입니다. 이처럼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 방산은 이제 폴란드와 함께 중보병 전투차를 공동 개발하는 단계로 진입해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개발 중인 중보병 전투차에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가 공개돼 세계의 시선이 쏠렸는데요. 더구나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의 최정예 상륙부대인 해병대에서만 사용될 예정인 신무기가 폴란드에 수출되었고 이 신무기가 폴란드형 레드백의 주무장이 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 신무기는 바로 한국과 폴란드가 공동 개발 중인 차륜형 장갑차인 NKTO였습니다. 지난 9월 1일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 바르트워미에이 쿠차르스키가 자신의 SNS에 폴란드의 새로운 장갑차 개념도를 올렸는데 이 차륜형 장갑차는 현대로템과 폴란드 방위산업업체 PGG가 공동 개발에 나선 차륜형 장갑차였습니다. 그런데 외양을 보면 사실 말이 공동 개발이지 한국으로부터 신규 장갑차를 수입한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NKTO는 폴란드제 무인 포탑을 탑재했지만 가장 중요한 차체 디자인과 구조가 K808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하를 위해 K808이 갖추고 있는 도하판과 워터제트까지 NKTO 장갑차에 그대로 적용돼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갑차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폴란드의 한국의 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명확해집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중보병 전투 차량은 K9의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고 레드백의 기술까지 도입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한국의 방산 무기를 구매하며 공동 개발을 통해 폴란드 현지 생산을 원하는 이유는 한국 장비의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면 폴란드는 독일 뺨치는 새로운 군수 공장의 거점 기지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는 한국과 개발하는 중장갑차에 40mm 포탑을 올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폴란드형 중장갑차에 한국이 개발한 CTA4를 함께 수출할 계획인데요. 폴란드 군사 매체들은 폴란드형 중장갑차에 30mm 부시마스터 기관포가 장착될 예정이지만 주포를 40mm로 교체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40mm 주포 역시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40mm 포는 K21 장갑차에 탑재한 40mm와 해병대의 차기 상륙 장갑차에 40mm CTA4가 있습니다. CTA4는 기존 탄 대비 30%나 최적이 줄어들었지만 성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탄약으로 길이가 짧아 포의 장전 장치가 작동하는 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어 장전 시간을 줄이고 발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선진국에서도 연구 진행 중인 차세대 화기 시스템인데요. 현재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회전식 CTA4를 개발 중인데 한국은 이미 오래전 40mm 주도로 CTA4 개발에 들어가 지난 2015년에 시제품 개발을 끝내두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형 레드백에 탑재할 한국의 CTA4는 만에 하나 폴란드에서 장갑차 간 교전이 이뤄진다면 폴란드의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해줄 전망입니다. 지금 한국의 40mm 주포의 CTA4 탑재는 세계 여러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쌓은 참호를 뚫기 위해서는 30mm 포로는 어림도 없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대반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9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방어선을 쌓았고 이 엄청난 규모의 참호 덕분에 오랜 시간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뚫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지만 30mm 포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화력을 2배 이상 강화시키고 다양한 탄종을 사용할 수 있는 40mm 기관포의 효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40mm 기관포에 쓰일 한국형 CTA-4는 앞으로 장갑차 무장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K2 흑표 전차의 중보병 전투차량 그리고 40mm CTA-4까지 한국 방산은 이렇게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자를 압도하는 방산 무기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등장으로 항공전력 자주국방에 대한 대한민국의 원대한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의 기본 무장부터 장기적으로 무인기, 전자전 무기체계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 나가는 단계가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항공무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우리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선진국의 기술보호 정책이 심화되면서 독자적 기술 개발 필요성 또한 커졌고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면 선도적 국산 항공유도무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국산 항공유도무기 개발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을 진행하고 2030년대에는 장단거리 공대공 유도탄과 한국형 유도폭탄, GBU 계열, 다목적 초음속 유도탄까지 개발이 이어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열린 공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군이 KF-21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대지 미사일 등 비대칭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 공개됐었습니다. KF-21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재작년에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초음속 미사일보다 2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이에 따라 서울 상공에서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4번째 개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과 파괴가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아음속 또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대체한 미사일로 순항미사일보다 비행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탐지하더라도 대응시간이 극히 짧아 목표를 타격하는 성공률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음속 전투기의 최고 비행속도가 마하 2에서 3임을 감안하면 그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예컨대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 HGV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HCM 체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HGV는 탄도미사일 로켓 고고도 항공기를 이용해 일정 고도까지 상승한 후 항공기에서 발사돼 활공비행으로 목표를 타격합니다. 반면 HCM은 초기 가속을 위한 부스터와 이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극초음속으로 비행해 목표를 타격하는 원리로 차이가 있습니다. HGV 체계는 발사 초기 상대방의 탐지가 가능해 대응 기회를 허용할 수 있지만 HCM 체계는 상대적으로 HGV보다 저고도 비행이 가능해 상대방이 대응할 기회가 최소화돼 기습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HCM의 경우 기술 난이도가 HGV보다 극명하게 높다는 게 문제인데 실제로 HGV가 고고도 상승 후 낙하 단계에서 중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HCM은 엔진의 힘으로만 극초음속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극초음 미사일 확보에 뒤처지고 있는 미국이 4종류의 HGV를 개발했다는 사실만 봐도 두 방식의 개발적 난이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개발 중인 AGM-183A ARRW는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최근 성공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술적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주요 군사 강대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탄두와 필요한 사거리를 향상시키며 전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세계 최초로 HCM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선 러시아가 다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017년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는데 우크라이나 일부 전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여러 차례 발사해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ICBM 탑재 활공체 형태인 HGV 방식의 아방가르드 함정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HMC 방식의 지르콘도 개발했는데요. 스크림제트 엔진인 지르콘 미사일도 2025년 안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야세넴급 핵 추진 잠수함에 지르콘을 탑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해상과 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모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HMC 미사일인 지르콘을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르콘은 30에서 40km 고도에서 최대 속도 마하 9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1000km 거리에 있는 지상 및 해상 표적 모두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탄두는 물론 핵탄두도 탑재가 가능한데 탐지와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작년 8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CCTV가 최초로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둥펑 17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사막의 고속도로 위에 세워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내 주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27을 개발했고 2019년부터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둥펑 27은 단일 극초음속 활공체 HGV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최신 무기입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한 발 늦은 상황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최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미 육군은 4종류의 HGV를, 해군은 극초음속 공격용 순항미사일 한 종류를, 공군도 HCM 4종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 기종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역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상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DD가 HCM 방식의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화한 상태로 사실 HCM 추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체 램제트는 이미 2007년 완성됐습니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선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ADD 연구진이 상세 설계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속도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미사일 조립을 시작해 내년에는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뒤늦게 뛰어든 미국도 극초음속 개발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단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속도를 보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한국의 국방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재작년 ADD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기반 모델인 하이코어 초고속 발사체 시험 모델을 공개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이코어는 ADD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시험 비행체로 목표는 20km급 고도에서 스크램제트 엔진 점화 및 정상 비행이 가능한 마하 5급 초고속 비행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이코어 비행체는 총 길이 8.7m, 중량은 2.4톤으로 올해 안흥 시험장에서 비행 시험을 수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코어는 첨단 기술이 엄청나게 집약됐는데 한국은 2004년 러시아 NPO 마시노스트로 예니아사로부터 P-800 야혼트 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되고 있던 램젯 기반 기술을 도입하면서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도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핵심 기술이지만 당시 러시아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DD는 이렇게 입수한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마하 3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야혼트급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마하 5의 이상의 하이코어 개발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이코어 테스트 비행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까지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 대형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KF-21의 체계 개발이 끝나는 2026년에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각종 무장들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본격적인 통합 테스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뿐 아니라 4.25 위성 사업으로 수평선 너머의 목표물 탐지 능력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25 사업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첫 정찰 위성 4.25 위성 1호기가 오는 11월 미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총 5기를 전력화하는 4.25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더해 최근 우리 군은 ITU의 4.25 위성 1호기에 위성망 국제등록 통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듯 4.25 위성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탐지에 대응하는 선제 타격 체계, 이른바 킬체인의 눈 역할을 담당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KF-21 엔진 개발에 본격화하면서 엔진 개발에 필수적인 항공기용 APU까지 국산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APU는 항공기에 보조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항공기 엔진을 켜거나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기내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입니다.
APU는 일정 고도에 올라서 순항 상태에 도달하면 주엔진에 전기 공급을 맡기고 꺼지는데 이때 최소한의 동력을 기체에 제공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비로 꼽힙니다. 이렇듯 한국은 미래 전장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만 8톤이 넘는 한국의 괴물 무기가 등장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오늘은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소형에게 버금가는 막강한 위력을 가진 현무5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무5는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 징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우리 군의 최종 목표인 적의 벙커를 폭파시키는 데 매우 적합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의 군사시설은 땅속 깊은 지하시설에 위치해 있어 지상에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치명타를 입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벙커버스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는 결국 우리 군의 최종 목표가 적의 기지를 날릴 수 있느냐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현무5도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집결하는 전쟁 지도부와 핵, 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될수록 그만큼 방호벽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한에 3m 높이의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지하벙커는 화강암 지역을 굴착해 설계한 것으로 핵무기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뿐 아니라 평양 지하철은 평균 깊이가 100m에 달하는 등 북한 전역이 요새화되어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전국에 최소 6,000개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무5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고중량 미사일로 최소 300km 이상,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가서 지하 100m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래식 탄두이지만 9톤 정도면 어지간한 저위력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월에는 안흥 시험장에서 현무5의 고위력 탄두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국군의 날 국방부가 공개한 현무5의 시험 발사 영상을 보면 해당 미사일의 탄두 부분은 쐐기처럼 뾰족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100m 이상 깊이의 지하시설과 지휘벙커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할 점은 전시 임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바꿔 끼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개된 쐐기식 벙커버스터형 탄두 외에도 엄청난 수의 자탄을 쏟아내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는 확산탄두, 폭발 시 초고열 및 초고압으로 주변의 지상, 지하 시설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리는 열압력탄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현재로서 현무5는 우리가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끝판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의 한 국도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국내외 밀떡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4월 한 일반인이 지역의 한 국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군용 위장 무늬로 도색된 트레일러가 담겼습니다. 미사일은 탑재되지 않았지만 기립발사대 부분이 위장망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분명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텔이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선 텔 사진이 삭제된 상태이지만 다름 아닌 이 사진에 이목이 쏠린 건 텔의 바퀴 개수 때문입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 트레일러의 바퀴는 총 12개였는데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럭까지 포함하면 텔의 바퀴수는 16에서 18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식별된 그 어떤 미사일 발사 차량보다 차체가 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인 현무2C 발사 차량은 바퀴 10개로 구성됐는데 이번에 우연히 모습을 드러낸 텔은 이보다 1.5배 이상 큰 거대한 미사일을 탑재할 신형 발사 차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바로 현무5로 현무2가 등장한 이후 20여 년 만에 개발된 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이라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실전 배치된 현무2도 미국의 에이테크스나 러시아 이스칸데르 등 동급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세계 최정 상급 전술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무2A는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미사일 중에선 최초로 전방에 전진 배치하지 않아도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300km급 사거리를 지녔고 탄두 중량 역시 1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무2B는 탄두 중량은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주요 전략시설이 있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남도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500km로 늘렸습니다. 2017년부터 실전 배치된 현무2C의 경우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현무2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만 해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 때문에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발전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당시 한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담판으로 사거리 제한을 800km로 연장하고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른바 트레이드오프 방식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합의 덕분에 한국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미사일 또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2톤 미사일 같은 고중량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201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추가 개정으로 사거리 800km 안에선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졌고 재작년엔 사거리 탄두 중량 제한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고체연료 방식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길이 열린 겁니다. 미사일 족쇄가 풀린 한국은 이른바 현무5를 비롯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 ADD는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신 탄도미사일 현무5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무5는 현무포처럼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는 없지만 공격받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핵무기와 다름없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텔이 실제로 현무5를 탑재하는 플랫폼이라면 이 미사일은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조금씩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현무5는 그야말로 괴물과도 같은 성능을 지닌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기존의 현무포 시리즈도 동급의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축에 속했는데요. 현무포 제원은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의 범주를 크게 뛰어넘은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길이는 10m를 조금 넘고 직경은 1m 안팎입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현무5의 길이는 최소 16m, 직경 1.6m, 발사 중량은 36톤에 달하고 1단 추진체의 추력은 75톤 포스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13,000km 사거리를 자랑하는 미니트맨3 제원이 길이 18.2m, 직경 1.7m, 발사 중량 35.3톤, 1단 추진체 추력 80톤 포스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현무5는 크기와 발사 중량 추력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미국 ICBM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무5의 사거리는 600km, 탄두 중량은 8에서 9톤으로 60m 두께 콘크리트를 뚫는다는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 폭탄 GBU-57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보입니다. GBU-57은 최대 20km 고도에서 자유낙하 방식으로 목표물에 명중하는 반면 현무5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무5의 경우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 같은 위력을 내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특히나 현무5 추진체 성능은 탄두 위력을 1톤 안팎으로 줄일 경우 ICBM에 준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미 다단 로켓 기술을 충분히 갖춘 한국은 현무5 개량으로 3단 추진체 방식의 ICBM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존 현무5의 탄두를 줄이는 간단한 방식으로도 5,000km 이상 사거리를 구현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 사거리라면 주변 적성국의 주요 전략 거점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무5에는 각종 신기술이 적용됐는데 대표적으로 INS와 GPS가 결합된 유도 기능으로 GPS가 완전히 무력화돼도 유도가 가능한 최신 레이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탄도미사일 특성상 레이더가 1000도 이상인 고열을 견디고 레이더파를 투사하려면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ADD와 한국재료연구원은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레이더파를 투과할 수 있는 질화규소 비산화물 계열의 소재를 개발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올해부터 본격 양산된다는 소식인데요.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된 현무5는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합니다. 이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훈 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사일 사령부 예하부대에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군이 보유할 합동화력함에도 현무5를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하나오션이 마덱스 2023에서 공개한 합동화력함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 크기인 배수량 8,000톤급으로 길이 150m, 폭 20여 미터에 달합니다. 이렇듯 현무5의 본격적인 양산 소식이 들리면서 그 다음 단계인 현무6 RCS 연구 또한 착수할 것으로 보이면서 북한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는데요. 지하에 숨어든 북한 수뇌부를 가루로 만들 현무5가 전력화될 날이 머지않은 만큼 이제 한국은 재래식 미사일 전력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